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대재해처벌법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서는 뭐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제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정부 여당은 한 2년 정도 좀 유예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통과시켜서 어제 여야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또 중소기업인들 3,500여 명이 이제 국회에 오셔서 유예 법안을 좀 통과시켜 달라고 이제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2월 19일부터 임시국회가 또 잡혀 있긴 한데 다시 또 논의가 가능할까요? 네, 뭐 현재로는 논의가 어려울 거로 보잖아요. 예. 했으면은 뭐 이번에 협상을 해서 통과를 했을 뻔했는데 이거는 참 그 민주당의 그 처사를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예. 사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말하면은 뭐 노동자들이 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거든요. 예. 임금도 그렇고 노동 시간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게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열악하니까 뭐 소위 3대 업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제일 그 어려운 때인데 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약자에게 집중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약자를 보호하는 이 83만 명이라는데요. 나는 노동조합도 난 이해할 수 없는 게 예. 노동조합이라는 게 뭡니까? 본래 노동자 조합이라는 건 노동자가 약자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좀 보장하는 힘을 모으자라는 게 노동조합 아니에요. 그게 보편적인 노동조합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노동조합이 뭐 자기네 구성원, 조합원들에 대한 그런 이익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조합 철학에 비춰서 보면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같은 노동자로서 더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야 예. 그게 노동조합의 본연의 그 모습이고 그 노동조합의 철학을 구현하는 그런 노동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대기업 노조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오히려 그 좋은 일자리를 자기 자식에게 세습하는 말은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네. 이 노동운동하는 분들이 본래의 노동운동의 철학이 뭔가 하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중대재해법을 결국은 노동조합이 반대로더만 어제 또 데모를 하더라고요. 예. 이거의 압력이 노동조합의 압력에 의해서 이 표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어떻게 자기 이해관계 앞에서 저런 불합리한 결정을 하는가 굉장히 유감일 수밖에 없고요. 예. 이 83만 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거기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떤 중소기업을 영세 기업을 운영을 하는 그 사업주들이 예. 당할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고통을 생각하면 이 참 안타까운 80만 명은 이제 중소기업인. 뭐 중소기업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자들 얘기. 근로자들은 이제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네.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도 이제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네. 민주당이 민생보다는 이제 표심을 선택했다.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해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유예하지 않고 현행대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갖다가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비판도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의 지금 고충을 덜어줘야 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 이 영세사업자들이 5명 이하로 줄이려고 한다든지 네. 뭐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더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예.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산업안전보건청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이거 사실은 민주당이 제안했던 예.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여당이 받아들였는데도 민주당이 이렇게 끝내 협상을 결렬한 거는 예. 표를 의식한 예. 그런 게 전체 나라의 그런 그 전체적인 그런 그 균형 이런 거를 보지 못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2월 19일부터 뭐 임시국회가 또 잡혀 있으니까 근데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제 그 재협상 여지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상황을 좀 추이를 좀 더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국회 정개특위가 예정돼 있다가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개특위에서 빨리 매듭져야 되는 것이 22대 총선 앞두고 선거구 획정하는 문제, 그리고 선거 제도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조금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제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했고요. 민주당이 이제 딱 갈라져 갖고 지금 병립형으로 그대로 돌아갈지 아니면 현행대로 연동형으로 해야 될지를 놓고 고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에 이제 붙이자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계속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거구제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예.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뭐 예비보들이 다 등록이 돼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예. 어디서 뛰어야 될지 경기장도 정해지질 않았다. 예. 근데 선수들은 뛴다. 이게 얼마나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사실은 벌써 이걸 끝냈어야 돼. 1년 전에 끝냈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으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그 비례대표 문제를 놓고 뭐 설왕설래하고 지금 그러는 모양 같은데 예. 뭐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습니다. 이거면 병립형으로 간다. 예?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현재 연동형으로 가는 거를 7번이나 약속했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리 봐도 안 되겠는 모양이에요. 예. 뭐 나는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병립형으로 내막적으로는 다 결정한 모양 같은데 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아니 거기다가 병립형에다가 또 이중 두 양쪽에다가 이중 등록? 예, 이중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구에서 떨어지더라도 지역 선거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에서 될 수 있다. 예. 그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 법안이겠어요, 그게. 예? 어떻게든지 이게 방탄 말하자면 이게 또 선거구제가 됐어요, 이게. 예. 그런데 이 전당원 투표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7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전당원 투표제를 민주당에서. 예.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도 또 관계자들도 나와서 비판하는 게 7번 전당원 투표제를 할 때마다 천벌받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 나쁜 것만 전당원 투표제를 한 거예요. 예. 결국은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직자들이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책임 있게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국민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예. 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당원 투표제로 미루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히틀러까지 다 소환을 했더라고요. 예. 옛날에 히틀러가 하던 짓이다. 뭐 예. 이런 얘기를 다 국민만 보고 하겠다. 국민을 앞세워서 하는 말 자체가 그게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그게 좋은 뜻으로 사용되지 않는 말대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실망할 거로 생각하고 특별히 이것 때문에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내놓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80명의 사람들이 의원들이 또 이거를 연동제로 가야 된다고 주장도 그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의 내분을 부추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특별한 사정은 자기 개인의 이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닌가. 다 국민들이 다 짐작하는 거거든요. 예. 네. 뭐 내부 사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제도에 이제 그 원래 취지가 이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리기가 어렵게 되는 부분, 위성정당이 나오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좀 못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병립형으로 만약에 이제 갈 경우에 그 이른바 이제 여론을 또 설득을 해야 될 텐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뭐 민주당이 지금 뭐 여론을 설득하는 일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이미 뭐 민주당은 수도권에서는 뭐 거의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옛날에 그 뭐 연동형 그 비례대표제가 문제가 많았죠, 사실은. 그런데 기왕에 그것도 민주당이 주장을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또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걸 보면 연동형제로 간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손해보는 건 몇 석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보면 예.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자기들의 이해관계, 이재명 대표의 병립형으로 갈 때의 공천의 권의 그 확대 뭐 이런 것들을
그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당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건 뭐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오늘 뭐 주말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가닥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네. 이제 뭐 한번 좀 같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당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대로 당에 남기로 했고요. 그리고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변수가 결국은 이제 당에서 어떤 그 중도 위원 그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뭐 당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약간의 또 거부감이 내부에서 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어떤 거취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유승민 의원은 이준석 대표 나갈 때 같이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난 그 사람이 이 당에 남아 있는 걸 난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 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 이 당을 국민의힘을 그때는 뭐 새누리당입니다만은 뛰쳐나가서 다른 당을 만들었고 그래서 뭐 그냥 좋게 나간 것도 아니고 뭐 이념이 달라서 나간 것도 아니고 나가서는 계속해서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독설을 퍼붓고 침을 뱉고 이러던 사람인데 나는 무슨 염치로 다시 이 당에 들어왔는지 나는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고서는 뭐 지금도 뭐 윤석열 대통령에서 많은 비난을 하는데 나는 그건 뭐 비판하는 것까지는 나는 찬성하지만은 비난하는 건 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을 하면서. 예. 근데 왜 이 사람을 지금 뭐 어디다 써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또 지지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당원들은 전통적인 당원들은요 유승민 그런 배신자 누구 하나 지지하지 않아요. 네.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유승민에 대해서. 물론 뭐 중도층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하니까 뭐 중도층 몇 사람들에게 얼마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지는 모르지만은 중도층, 무당층에는 좀 뭐 조금 효과가 있지 않느냐.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뭐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그 사람들이 유승민이 뭐 여기 와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것과 그 유승민 의원이 뭐 들어와서 역할하는 것과는 난 굉장히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해. 난 괜히 이거는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고 유승민 의원은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 그 정치적인 행보가 일관되잖아요. 예. 그래도 국민 앞에 예. 이 당을 나가서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라면 뭐더러 이 당에 다시 들어왔느냐. 예. 들어올 때도 왜 말하자면 자기가 나가게 됐는지 변명도 좀 하고 또 사과도 좀 하고 그러고 예. 들어와야 되는데 무슨 말 한마디 없이 들어가지고서는 예. 그래가지고 왜 당에 와서 저렇게 조금 뭐 그런 당에 어려움을 주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 내가 유승민 의원을 내가 비대위원장 할 때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당이 갈라질 때 봤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국민의힘의 그 당원들이 전통적인 예. 당원들이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도 이 섭섭함 예, 그런 감정 그런 게 있군요.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직접적으로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명진 위원장님은 이제 겪으신 그런 이제 네.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또 유승민 의원의 어떤 의원 확장 카드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유승민 목소리도 의원만 있는 의원 것 확장을 같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또 알겠습니다. 김무성 의원도 똑같이 나갔던 사람이 또 이 당에서 알겠습니다. 공천받는다 그러니 그것도 참 무서운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이제 뭐 정치 개혁 관련한 이슈들을 몇 개 이제 던지지 않았습니까? 의원 수를 뭐 감축한다든지 뭐 세비를 뭐 의원 수를 줄인다든지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치 개혁 공약을 이제 걸었었는데 이 세비를 줄이자는 것은 전적으로 사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억 5,700 이렇게 이제 연봉이 이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 절반 정도로 이제 줄이자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월 540만 원, 연 6,400, 한 절반 정도로 이제 깎자. 왜 그러냐면 국민의 소득 수준, 의원들의 업무 성과, 필요성 이런 걸로 볼 때 좀 지나치게 많다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에 또 올렸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예. 다른 거는 낚아갔지만 뭐 1.5%인가 1.6%인가 올렸더라고요. 예, 1억 5,700. 네, 예. 이번에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이 총선의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총선의 프레임을 바꿔놨어요. 야. 그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예.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1% 이런 정도인데 한동훈은 지금 52%잖아요. 네. 52%대 이재명이 한 34, 5%. 아주 프레임을 바꿔놓은 거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예. 또 하나는 난 이번 선거의 최대 장점이 뭐가 되느냐. 많은 국민들이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정치 개혁 중에도 국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이 국회의원들 이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 월급 그렇게 많이 받고 뭐 보좌관들도 많고 세계 여러 나라의 다른 나라의 예를 비워드려도 이게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도하죠. 그다음에 무슨 뭐 기소가 돼서 감옥에 가도 또박또박 세비를 받아가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난 민주당이든지 국민의힘이든지 정치 개혁을 하겠다. 특별히 국회 개혁을 하겠다라고 말하자면 그 공약을 내거는 그런 그 정당이 상당히 많은 말하자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거로 생각해요. 예. 그런 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뭐 사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견이 아니라 당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더 국회를 개혁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 국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괜찮습니다. 예? 이거 난 국회를 개혁해야지. 이거 국회가 이대로 가면은 이거 안 됩니다. 점점 국민들의 지지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예. 네. 정치 개혁 차원에서 세비를 깎는 것도 적극적으로 그럼요. 검토해야 된다. 너무 많이 받아요. 예. 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일요일에 모레 창당 대회를 엽니다. 그 새로운 미래 이제 당을 하셨고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만들었던 미래 대연합 여기 이제 두 당이 이제 합해서 이른바 이제 개혁 미래당 가칭이죠. 으로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중텐트 정도로 이제 텐트가 하나 이제 쳐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저희들의 시선은 이준석 신당과 이제 과연 합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의 대표가 개혁미래당에 대해서 뭐 윤핵관과 다를 게 없다. 굉장히 실망스럽다. 정책은 없고 자기 이준석 대표 얘기만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어제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비례대표 선거구제가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러는 경우에 제3지대의 정당이 설 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역구에서 많은 분들의 뭐 아직은 모르지만은 70일이라 가까이 남았으니까 아직은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제3당이 지역구에서 의원을 낼 가능성은 없다라고 지금 보잖아요. 권역별 이제 비례대표제로 이제 병립형으로 가더라도 가면은 뭐 한 1, 하니까요. 2석이 네, 있을 거라고 지금 예. 보는데 어떤 지역구에서는 어려울 거로 지금 보는 건데 네. 그러려면은 이 두 당이 합당하는 거는 너무도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뭐 두 당이 서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에 탈당한 그 세 분 있잖아요. 네. 원칙과 상식. 원칙과 상식. 사실은 이분들이 이준석 당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삼지대가 지금 어디냐면 10대, 20대, 30대까지는 아니지만 10대, 20대거든요. 예. 그리고 중도층. 또 우리가 3당이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호남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영남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호남 지역이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이준석의 그 젊은이들과 네. 그다음에 그 세 사람 민주당을 탈당했던 사람들의 좀 중도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들과 이게 먼저 합해져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호남이라는 지역으로 나갔어야 될 뻔했는데 이게 지금 두 당이 비슷비슷하게 됐어요. 네. 이 두 당이 세력이 비슷비슷해지면 통합하기가 힘들거든요. 오히려 통합은 한쪽이 조금 기울어졌어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가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이준석 대표도 알 거예요. 통합을 하면 안 된다,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뭐 주도권을 노리는 하나의 사전 말은 그런 포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준석 대표도 알 거예요. 합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쓸 자리가 없다는 걸 알 텐데. 결국은 합하긴 할 거. 그런데 뭐 저렇게 이낙연 대표를 저렇게 비난하고 저러는 건 아니 뭐 원수처럼 이렇게 합당 안 할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 상당히 전략적인 그런 그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일요일에 출범하는 개혁미래당 창당 대회를 한번 보면서 그런 세력이 부분도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한번 가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